오늘의 비건 토크, 저희들의 비건 일상을 딥하게 풀어봅니다. 오늘은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채식주의자는 여러분들 지금 읽고서 들으셔야 하는데요. 그래도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1부부터 3부까지는 영애가 채식을 시작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각자 1부에서는 영애의 남편, 2부에서는 영애의 형부, 그 다음에 3부에서는 영애의 언니인 인예의 시선으로 풀어나가는 작품입니다. 이번 회차 1부 코너에서는 좀 개괄적으로 감상이나 처음 읽었을 때랑 지금 읽었을 때 이런 비교를 좀 해봤는데, 이번 2부에서는 각 장별로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어떻게 느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삐삐는 방금 소개한 이제 1, 2, 3부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제일 인상 깊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약간 포르노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2부 몽고 반점이 솔직하게 말하면 제일 공감이 됐어요. 영애의 형부, 그러니까 영애의 몸을 탐하고 탐닉하고 그걸 예술이라고 포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대부분의 페미니스트가 역겨워하면서 보고 이건 진짜 그냥 문학적으로 표현한 포르노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수위가 굉장한데요. 근데 저는 되게 이 형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영애와 형부가 되게 닮은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영애와 형부 모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결국에는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영애는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주변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해나간다는 지점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은 이해가 되고 내 영애는 그냥 저럴 수밖에 없어라는 게 공감이 되지만, 사실 더 공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거를 실행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변의 시선을 계속 끊임없이 신경을 쓰는, 이것이 잘못된 걸 알고 뭔가 이것이 그냥 나의 이제 치졸한 면인 것도 알면 그냥 끔찍한 모습인 걸 알면서도 해나가는 형부의 모습이 사실 어느 정도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면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으니 저의 모습,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저의 비열한 모습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의 끔찍한 지점 같은 것들을 제가 사실 제일 잘 느끼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지점들을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고 영애처럼 온전히 그냥 올곧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것도 폭력을 가하지 않으면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논비건인 약도 먹어야 되고, 나는 숲을 파괴한 폰도 써야 되고, 그랬을 때 나의 끔찍한 모습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합리화하면서 저는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와 세상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과 내 끔찍한 모습들, 그 어느 중간지대에서 결국에는 어떨 때는 나의 욕망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의 막 끔찍한 모습들을 참아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의 중간중간의 지점들에서 오히려 형부가 좀 더 공감됐던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을 하면서도 얼굴이 되게 화끈거리는데 요즘에 비건만주의를 하면서 너무 얼굴이 화끈하게 솔직하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저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저는 1, 2, 3부 중에서 삐삐는 3부가 잘 기억이 안 났다고 했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1, 2, 3부 중에서 3부가 제일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 채식주의자라는 첫 번째 작품이 이 전체 표지 제목이 됐고 표제작이 되었는데, 저는 3부가 사실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무불꽃이라는 제목인데 사실 진짜 막 그런 말 봤거든요. 나무불꽃이 표제작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들을 만큼, 비건 입장에서는 일부 가장 기억이 남을 수도 있긴 한데, 전 작품의 내용과 그 영혜란 캐릭터의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요? 클라이막스이자 약간 본질이자 이 모든 욕망, 1부, 2부에 연결된 그 모든 행동과 욕망의 어떤 지향점과 그로 인해 세계와 불화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 3부라고 생각했어요.
그 인회와 영회의 관계가 단순히 정말 돌봄으로만 설명된, 돌봄도 물론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인회와 영회에 꼬여있는 부분은 단순히 돌보거나 뭐 질투하거나 혹은 뭐 밉거나 이런 걸로만 설명되지 않는 진짜 언어로는 얘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회의 입장에서 영회를 바라보는 시선, 그 영회의 입장에서 인회를 또 같이 있으면서 본인은 탈인간이 되고 싶고 탈동물이 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어떤 욕망과 아까 삐삐가 표현한 대로 하면은 정말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영혜의 마음들, 표현들, 행동들,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는 그 행동들이 저는 굉장히 슬프면서도 또 인간은 이런 폭력적인 세상에서 이 폭력성을 깨닫고 내 가해자 정체성을 알게 된 인간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 진짜 미쳐버리는 거 말고는 이걸 미치지 않고 견디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이 영혜는 미쳐버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3부가 가장 마음이 가는 것 같고 2부는 저는 약간 흐릿했거든요. 다시 읽으면서 그러니까 뭔가 제가 기억한 2부는 그냥 뭔가 주인공이 몽고 버전이 있는데 언니의 그러니까 형부 언니 남편이 얘를 그냥 엄청 흥분해서 바라봤다 이런 거로만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술 한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한국 남자인데 예술을 하는 사람이 이 주인공의 그런 묘한 매력, 그 삶의 의지가 별로 없고 약간 자신을 포기한 듯하면서도 되게 에로틱하고 굉장히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 존재에 이끌렸다. 불나방처럼 그 이끌렸다고 전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나방의 입장을 이야기보다는 그걸 이끌었던 영혜의 어떤 기묘한 힘 이런 게 더 저는 신비롭게 느껴졌기도 했거든요. 그걸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면은 저도 그 남편 입장을 이해한 거겠죠. 형부의 입장을 이해를 한 거겠죠. 근데 이제 형부 입장을 100% 이해한다기보다는 성적으로 막 이해한다기보다는 사실 그게 요약하게만 다르게 요약되던데 그걸 정말 성욕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성욕을 넘어선 어떤 이끌림이나 매력이나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 저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 것 같은 그 존재에 대한 어떤 엮이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걸로 연결되는 건가 그리고 그 예술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욕망이 좀 복잡하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게 저는 오히려 흥미롭다고 좀 표현은 그렇지만 좀 그런 게 오히려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포르노적인 장면 그 전까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이 그 욕망을 억누르고 자신이 그 욕망을 걷잡을 수는 없는데 계속 상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몸을 자꾸 상상하잖아요. 자기 몸이 맞아요. 너무 못났고 볼품없고 근데 그것이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자기 몸을 끔찍해하는 거라고 느끼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본인 자체를 끔찍해하는 어떤 모습이라고도 상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저의 해석인 거죠. 제가 그쵸. 이제 느끼는 저의 해석이었는데 그런 지점에서 조금 좀 형부가 좀 와닿았었던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이나 한국의 여성들은 인혜에게 되게 많이 공감하면서 맞아요. 인혜의 처지를 상상하면서 그 다음에 남편의 처지들 영애의 남편의 시선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 하지만 본인의 스탠스가 그 현실에 놓여져 있었다면은 인예에게 되게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봤을 거라는 지점에서 그냥 약간 엔나가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지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채식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지점도 있었어요. 다시 읽으면서는 진짜 이 사회에서 내가 이미 많은 폭력을 저질러 온 구조 안에 가해자이면서도 그걸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정말 납작하게만 보거나 이거를 그냥 내가 채식인으로 살아가는 개인 입장에서 보면 이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런 책들이나 이런 인식이 계속 채식주의자를 뭔가 유발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비건도 쿨할 수 있고 재밌을 수 있고 그냥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비건 지향할 수 있는데 라고 이렇게 포장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비건을 해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참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내가 비건을 지향하는 마음도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알겠는 거죠. 우리 모두 엄청 아까 삐삐도 말했지만 계속 줄다리기라고 해야 하나요? 그 현실에서의 나의 가해자 전체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야 한다. 그리고 혹은 어느 면 타협해야 한다. 이런 거 안에서 계속 버티면서 살잖아요. 미치지 않으려고. 근데 실은
매일매일 매분 매초 우리가 만든 그 삐삐가 연출한 영화에 등장한 출연자가 말해준 말이 계속 가끔 기억이 남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매분 매초 계속 동물은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 동물 죽어가는 구조 위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생각하면은 진짜 인간이고 싶지 않아질 때가 있는 거죠. 미치지 않고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협을 하고 숨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무가 되려고 하는 그 존재의 마음이 그러니까 뭐 행동은 기이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죠. 뭐 행동이 막 정상적이야 막 진짜 막 죄송해요. 정상적이라는 게 아니라 뭐 행동이 이상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더 이상 인간이고 싶지 않다. 내가 이 인간의 종에 속해 있다라는 게 진짜 환멸이 난다. 이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진짜 온전하게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내가 비건이 아니었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냥 페미니스트였으면은 그렇게까지 이해 못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여도 이런 당연히 폭력적인 구조 안에서 여성이 놓여진 처지, 그 여성이 뭔가 자기 신념대로 행동했을 때 가해지는 폭력과 대상화와 사실 1부에서는 가족의 폭력이고 2부에서는 이제 남성, 친인척의 남성의 대상화와 폭력의 위험성으로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3부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의 어떤 돌봄이자 또 구조적으로 사실 이게 좀 폭력이라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한편 폭력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안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그 사람의 선택은 나는 굳이 내가 계속 살아야 돼. 나는 이제 안 먹고 안 하고 그냥 동물이고 싶지 않고 죽고 싶어라고 하는데 그 온 가족이 그거 살리려고 가가지고 막 살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부에서 고기를 먹이라는 것과 뭐가 다르지? 이 사람한테 계속 영양분을 넣으라고 하고 너가 그 생명활동을 하라고 하고 강요하는 게 그러니까 이 현실 사회에서의 법 체계 안에서는 그게 당연히 정상적인 것이고 죽음도록 놔두는 건 나쁜 거겠지만은 사실은 영해의 입장을 정말 온전히 이해하고 나면은 영해의 자유의지와 영해의 신념에 따른 행동은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비건이 입장에서는 그게 확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지만 그 삐삐가 말한 그럼에도 인간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공감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 거죠. 저도 그래서 읽으면서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맞아. 그냥 나무가 되도록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내가 그 입장에 있으면 내가 인해라면 내가 영해의 친구라면 납둘 수 있을까? 저도 살라고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인간이 어려운 부분이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 삐삐는 영해가 미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그 미쳤다는 기준이 인간 사회의 그 정상성 범위 안에 있는 기준으로만 생긴 거기도 하니까 되게 제한적 개념이라고 해도 미친 게 맞으니까 너무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으로는 영해를 살리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양쪽을 다 이야기한 소설이 너무 대단한 것이고 저는 한 번도 이런 고민을 안 해본 분들도 이걸 읽고는 영해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거나 영해의 주변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도 굉장한 경험이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 2007년에 무려 이런 책을 쓴 분 정말 다시 한번 황영하 작가님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신기합니다. 네, 저는 영해를 미쳤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두는 것 자체가 엄청 그것이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 와중에 이걸 폭력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폭력이 아니겠지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양쪽으로. 하지만 폭력으로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어떤 관점에서는 그냥 거식증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거식증에 과대망상에 편집증에 이제 그런 뭐 다양한 우울증에 이런 그리고 사실 일종의 전 처음 읽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은 이게 정말 관점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다시 떠올려 보면 처음 읽었을 땐 당연히 그 어릴 때 그 아버지가 그 개를 죽인 것과 본인이 고기를 먹은 것 그리고 그런 꿈을 꾼 건 다 그냥 트라우마일 뿐이고 트라우마로 인해서 식이장애가 생겨서 식이장애 때문에 고기를 못 먹게 된 것이고 이걸 치료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비건이 되고 나니까 엄청난 육식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시선이었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구조를 못 파악하면은 너무 단순하게 보이거든요. 그냥 영애는 트라우마가 있어 미친 거야. 이걸 치료해야 돼. 근데 실은 그 대상이 돼 보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해외에서 이 책을 봤을 때 남편이 너무 역겹고 막 어떻게 아빠가 입에 고기를 넣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입장이 나오는 것도 사실 그들 사회에서는 베지테리언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닿는 거 아닐까? 200년 전이라고 하면 사실 그들도 똑같지 않을까? 100년 전만 해도 그들도 똑같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하게 되긴 해요. 너무 당연히 그렇죠. 응. 네. 모르겠어요. 이건 저의 추측인데 그들이 놓여져 있는 환경 자체도 그 사회 안에서 베지테리언들이 쌓아왔던 역사가 있고 이해받아오기 위해서 쌓아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맥락이지 않나? 한국 사회는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캐릭터가 보통의 사람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전 단순히 시차로 보이지도 않는 것도 있는 게 한국 사회가 같이 뭔가를 먹는 거에 되게 집착하는 사회라 생각해요. 같이 똑같은 걸 먹어야 한다. 잘 먹어야 한다. 우리 막 그런 말 하잖아. 한국인들은 밥으로 모든 대화를 한다고. 밥 한 번 먹자. 밥 먹었어? 뭐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밥도 못 먹었어. 밥은 챙겨 먹여야지. 밥도 안 줘? 막 이런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함께 무언가를 먹는 행위에 되게 집착하고 해외에서 저는 일부 되게 베지테리언 문화가 빨리 퍼지는 문화권을 보면은 좀 개인주의적인 거? 그러니까 한 명이 한 그릇을 먹고 그냥 본인이 본인 식사를 하고 그걸 준비해준 사람 따로 있고 이런 문화권에서 훨씬 빨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같이 해서 먹고 같은 큰 찌개, 큰 갈비찜, 뭐 큰 메인 메뉴 이런 걸 나눠가지고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 안에서는 조금 더 사실 채식이 퍼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런 연구도 있대요. 왜 한국 사회는 채식이 이렇게 빨리 퍼지지 않았는가. 최근에 뭐 비건 많이 트렌드라고 하긴 했어도 과거 채식하는 사람이 있는 거에 비해서 채식 문화가 되게 확산이 안 된 걸 보면은 그 먹는 거에 대한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 같이 밥 먹어야 한다. 식구. 말부터 식구잖아요. 같이 밥 먹는 사람 식구라 부르고. 그런 거 보면은 왜 너 나와 같은 걸 먹지 않아? 그러니까 굉장한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하나의 신호이자 기호이자 행위였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시간이 더 지났다고 나아졌을까 했을 때 지금도 우리 이 책 나온 시점에서 시간 지났지만 비건들 많아졌지만 똑같이 공감하잖아요. 그거는 또 한국 사회만의 고질적인 어떤 언어화할 수 없는 치밀한 차별과 가부장적인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식탁 문화가 바뀐다면 모르겠어요. 뭐 어른들이 먼저 밥 숟가락을 들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고 뭐 부장님이 시키는 메뉴를 우리가 시켜야지 눈치가 안 보이고 그런 사회가 식탁이 좀 문화가 바뀐다면 좀 가부장제 뭐 당연히 이제 제사밥도 식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뀐다면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이런 상상들은 방금 전에 그 말을 하면서 살짝 해보게 되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책을 읽은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논비건일 때 이 책 읽었을 때 떠올려 봤으면은 채식주의자한테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구나를 한번 상상해 보긴 했거든요. 아마 페미니스트 분들이든 아마 페미니스트이든 아니든 간에 이 한강 작가의 책 그리고 채식주의자를 읽어본 분들은 조금은 채식주의자들에 대한 그리고 비건 지향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게 폭력일 수 있겠다. 뭐 이런 고민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아주 조금은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한가요? 네, 이런 저의 희망이었습니다. 저의 희망사항으로 저는 그래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 책을 읽고 폭력에 민감한 사람들이 채식을 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아예 몰랐었거든요. 근데 좀 그래도 그런 연결점이 약간 씨앗 심어지듯이 바로 팍 바뀌는 거 아니어도 씨앗 심어지듯이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이 텍스트가 되게 뭐 에코페미니즘이든 가부장제든 뭐 그런 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텍스트로 익힐 수 있는 작품이어서 그냥 하나의 상징으로서 치부되는 경험으로 좀 읽히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저는 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텍스트를 봤을 때도 채식주의자들의 이제 이런 뭐 고기를 입에 쑤셔 넣고 하는 거를 메타포로 보지 진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 뭔가 진짜 채식주의자들이 실제로 겪는 일 이런 식으로 상상을 많이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채식주의자는 채식주의자 그 이상의 텍스트로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도 너무 똑같은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꼈어요. 왜냐면은
이걸 그대로 채식주의자 얘기를 읽지 않고 계속 비유로 보는 것도 저는 채식한 사람을 지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도 읽히고 저렇게도 읽히고 그거를 동시에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채식주의자 관점에서 이 책을 해석해 보려고 했고 이제 이 책을 저희의 관점으로서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즐겁게 청취하신 분들은 1,000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해주세요. 후원 방법은 비건먼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건먼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도 만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팔로우하고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건먼지와의 협업, 광고 문의는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piart33@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금요일 오전 10시마다 마포 FM 팟빵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